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사랑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성격입니다.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성격이 안 맞으면 외모도 소용없다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자연스레 상대의 성격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애초에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정령사랑은 고정된 성격 위에서 펼쳐지는 일일까요? 성격 심리학은 말 그대로 성격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입니다. 성격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한 사람의 성격은 유전과 어린 시절 환경에 의해 형성되며 평생에 걸쳐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성격은 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무엇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사람의 모든 행동을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격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길게 보면 성격에 따른 패턴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MBTI 같은 성격 검사가 인기를 끌면서 성격 심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개인마다 특정한 성격 유형을 가진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퍼졌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성격 궁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정한 행동, 생각, 감정의 패턴이 나와 잘 맞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죠. 꼭 심리학 지식이 없더라도 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기와 잘 맞는 친구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가려냅니다. 그런데 성격은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격 심리학자들은 성격이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표현 자체에 변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검사지를 이용해 성격을 측정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선호하는지, A라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등을 묻죠. 한 사람이 몇 년 전과 똑같은 답을 한다면 대부분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별로 같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사고, 감정의 방식은 대부분 변하지 않지만 변하기도 합니다. 또 별로 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변하기도 하죠.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단순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성격의 고정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대체로 크게 변하지 않으니 내가 마주한 사람 역시 변하지 않을 거라 가정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둘째는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맞춰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살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자그마한 변화를 그저 사소한 변화일 뿐, 대세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 변화는 거대한 전체 패턴에 묻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를 또 다른 변화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면 그 변화는 충분히 유의미한 것이 되겠지요. 작은 차이의 누적 효과. 삶은 상황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저녁 모임 초대를 받았다고 해보죠. 우리는 모임에 나갈 수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어쩐지 오늘따라 작은 용기가 생겨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 마음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친목 모임이라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상황 변화가 다음 용기로 이어져 다음 모임에 나가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성격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씩 꾸준히 떨어지는 물이 끝내 바위를 뚫는 것처럼요. 물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객관적 지표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변한다는 건 아닙니다.
타고나길 내향적이라면 성격이 조금 변했다고 해도 사람을 만나는 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여전히 불편할 것입니다. 아마 성격 검사를 하면 여전히 내향성이 강하다고 나올 테고요. 하지만 이런 객관적 성격 유형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과연 사소한 걸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삶의 패턴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미시적으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다른 상황을 만들고 그런 변화의 연속으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다시 고민해보죠. 사람은 대체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 조금씩은 변한다는 사실. 이 중 무엇에 주목하시겠어요? 만약 성격이 서로 아예 상극이라면 변화에 기대를 거는 게 미련한 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고민인 거라면 상대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의 변화 여부와 나의 선택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지지하고 현명하게 이끌어줄 때 상대는 변화의 가능성을 더 잘 발현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 사르트르는 초월이라는 키워드에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초월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초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말하는 초월은 무엇일까요? 초월은 뭔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넘어서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식을 가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의식을 품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식을 가진다는 건 나 자신을 의식 대상으로서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나를 의식하려면 나를 마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마주 본다는 건 보이는 나와 보는 나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뜻합니다. 평소에 나는 분명히 한 명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통일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의식할 때 나는 두 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의식되는 나와 의식하는 나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로써 나는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납니다.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온다고나 할까요? 사르트르는 이것이 인간 정신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현상을 가리켜 초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바깥에 있다. 인간이 사물과 다른 점은 자기의식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물은 자기의식이 없기에 자신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법칙에 따라 존재할 뿐이죠. 반면 인간은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분열을 만듭니다. 이전의 나, 지금의 나, 내일의 나, 모레의 나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자기의식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초월 속에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기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내가 짊어져온 조건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집니다. 신체 조건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격이나 습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몸을 바꿀 수 있고 작은 차이의 연속으로 성격이나 습관을 약간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운명은 가혹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몸을 가꿨는데 병에 걸려 허약해질 수도 있고 예상 밖의 불행한 상황이 연속으로 몰려와 모든 의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운 속에서도 인간은 자기의식을 갖는 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실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변화를 꿈꿀 수는 있죠. 이것이 인간이 사물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과 분열의 힘. 저는 사랑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자기의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삶의 하나의 거울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의 맞은편에 놓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불이라는 새로운 자기가 생겨나 내 삶을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전까지 나의 생존과 행복이 삶의 목적이자 주 관심사였다면 사랑을 할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것으로 부상합니다. 우리의 자기의식은 나의 자기의식보다 근본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와 너라는 더욱 뚜렷한 분열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지요. 나 혼자만의 자기의식은 생각보다 흐릿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저 사물처럼 통일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특히 사람이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뚜렷하게 마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미처 분리하기도 전에 다음 일처리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반면 우리의 경우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내 맞은편에 서서 내게 말을 걸고 감정을 일깨우고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 너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더 복합적인 의식을 품게 됩니다. 게으른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사랑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맞은편에서 말을 걸어오는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불의의 의식을 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안타깝지만 이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사람과는 사랑의 발전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 행동에 반응하는 존재이며 내 마음에 감동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우리의 자기의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는 사물 같은 상태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의식하고 변화를 꿈꾸게 될 수 있습니다. 초월을 자각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패턴과는 다른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발걸음을 이끌어내는 게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열정을 쏟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먼저죠. 사람은 안 변해라는 결론은 너무 성급합니다. 상대의 변화를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헌신이 없으면 변화도 없을 겁니다. 만약 헌신하기 싫다면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거나 혹은 나와 완벽히 잘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일을 허락할지는 의문이지만요.